어떤 디자인 회사나 이런 데들이 네트워크를 해서 서로의 어떤 지식과 방법론과 이런 사례들을 공유하자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도 한번 가시면 이제 학교나 이런 데서 올리는 그런 지식이나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사회혁신이 뭔가부터 좀 주제가 오늘 사회혁신, 디자인을 통한 사회혁신이기 때문에 사회혁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사회혁신이라는 단어를 다들 알고 계신가요? 영어로요? 아니면 우리말로? 뭐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혁신이라고 하면 주로 기술적인 혁신을 얘기하기 쉬운데, 이 사회혁신이라는 단어도 꽤 역사가 있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자료가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요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실행하고 디자인하는 것이 사회혁신이다라고 유럽연합의 이제 이 사람이 대통령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사실 그 바로소 대통령은 사회혁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2009년도에 그 경제공황이 닥쳤을 때 유럽이 이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어떤 새로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을 다지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그런 대안으로 사회혁신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사실 미국에서도 사회혁신과 어떤 시민 어떤 참가 이런 그 오피스가 그 백악관에 생겼거든요.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하는 거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사실 이런 어떤 풀뿌리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왔을 때 이거를 방해하지 말고 얘네들이 잘 이렇게 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 이런 이제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사회혁신이라는 이렇게 거창한 이런 어떤 레벨에서 보지 않아도요, 우리 주위에는 항상 있어 왔던 게 사회혁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사회혁신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브라질에 있는 이런 그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 투어리즘이라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브라질은 굉장히 그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한데요. 거기에 이제 이런 관광객들을 끌기 위해서 대규모 어떤 리조트 회사들이 와서 뭐 이렇게 호텔 세우고 개발하고 이러다 보면 지역이 굉장히 그냥 망가져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쓰는 돈은 전부 다 그 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는 전혀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바꿔보자라는 어떤 취지에서 기업이 그 공동체, 이 마을이 주체가 돼서 우리의 마을을, 우리가 가진 어떤 자원들을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이 커뮤니티 멤버들이 이 관광 사업의 주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숙소도 제공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있는 식당에서 관광객들은 식사하고, 이 마을 사람들과 직접 이렇게 인터랙션 하면서 그냥 내가 마을의 어떤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마을이 이 공동체, 이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고, 이 마을의 정말 어떤 값진 어떤 자원들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개념의 여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또 커뮤니티 서포티드 어그리컬처, 그러니까 지역 기반의 농업인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소규모나 중규모로 하는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굉장히 일단 굉장히 대규모 어떤 농사 짓는 그런 기업 단위에 이제 기업 단위에서 이 시장을 지배하고, 그다음에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자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소규모로 농사 짓는 분들은 설 자리가 판로를 개척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면서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 소규모 생산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불규칙한 수요예요.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짓더라도 이것을 과연 사줄 것인가라는 그런 것이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프랑 파리의 근교에 있는 이제 농사 짓는 지역이었는데 여기에 원래 큰 쇼핑센터가 들어오려고 이제 들어오기로 돼서 여기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한 어떤 생산자는 거기에 이제 맞서서 이제 내가 여기서 계속 남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이런 주위에,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과 직접 네트워크를 맺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후원으로 미리 돈을 받아요. 내가 농사 짓기 전에 미리 이 사람들에게 일정량의 돈을 받아서 그걸로 이제 농사를 짓고 수확된 것을 다시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정적인 수요가 이제 보장이 되면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된 거죠. 뭐 한국에도 사회혁신은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아름다운 전통이 있잖아요. 두레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혁신 중에 타임뱅킹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내가 뭐 X만큼의 시간을 남을 위해서 쓰면 그만큼의 시간을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게 타임뱅킹의 개념인데 사실 두레도 타임뱅킹의 우리나라식 타임뱅킹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마이크로 크레딧 서비스가 나온 것도 뭐 최근이지만 개라는 것에서 이미 우리 조상들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 사례를 보면 마포 성미산에 있는 성미산 동네에 있는 이제 지역이 굉장히 사회혁신으로 유명한 동네거든요. 거기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마을 위의 공동체라는 개념을 이제 키워갔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서로 마을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이런 대안 학교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뭐 반찬 가게도 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마포 두레. 그래서 이제 마포에 두레라는 이제 생협이 있는데 마포에도 이런 두레를 열어가지고 직접 생산자들에게 물건 따와가지고 이렇게 팔고요. 그 다음에 뭐 생산자들 어떻게 뭐 벼농사 짓는지 가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이제 자동차 두레 아니면 뭐 카쉐어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차 한 대를 공유하면서 자기 차든 처분하고요. 차 한 대를 가지고서 공유하면서 차도 덜 사용하고 마을의 어떤 혼잡함도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무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혁신을 지원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에 있는 영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뭐 많이들 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제 사회혁신을 위한 어떤 굉장히 저술 작업도 활발하게 하고 있고, 프로젝트도 열심히 하고, 인력 양성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단체가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사실 이제 영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주체가 돼서 만든 소셜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 네트워크의 어떤 멤버거든요. 그래서 희망제작소랑 영 파운데이션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이제 교류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어떤 특성에 맞게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희망제작소에 있는 뿌리센터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하는 것은 뭐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제가 밀라노에서 공부했던 커뮤니티 센터 디자인, 지역 공동체 중심의 디자인과 굉장히 유사한, 이제 그쪽 사람들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디자인의 관점에서 접근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쪽에서는 어떤 지자체와 함께 또는 뭐 시민단체와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주체가 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할 수 있는 이런 것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이 사회혁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사회 혁신과 지속 가능한 어떤 사회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렇게 연계해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속 가능하다고 했을 때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진이 교수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이너의 딜레마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디자인 활동들이 지속 가능한가? 대답은 아니었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제 어떤 제품을 좀 더 쓰기 쉽고 이제 아름답고 어떤 구매력 있는 이런 제품을 사실 이제 디자인하는 게 이제 기존의 제품 디자이너들의 역할이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있어서는 그 어떤 본질의 어떤 디자인의 원래 가치나 목적이 굉장히 없어지고 대신에 기업에서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이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디자인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기업에서 이제 일을 몇 년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일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생각은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나. 이게 내가 이번에 디자인한 모델은 사실 지난번 모델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나. 사실 없거든요. 휴대폰을 디자인했었는데요. 계속 이렇게 정말 어떻게 하면 빨리 사용자로 하여금 쓰고 있는 모델의 어떤 실증이 나서 새로운 모델을 사게끔 이런 데만 혈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마케팅하고 제품 디자인 할 때도 사실 이제 의도된 수명만큼만 이렇게 동작하게끔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수명을 이제 빨리 제품 순환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디자인에서 열심히 했었는데 이거는 뭐 기업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지속이 될 수 있을까라는 사실 고민을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게 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식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디자이너가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제가 이제 발제를 했는데요. 이제 디자이너가 사실 오늘날 사회는 우리 디자인을 전공하고 배운 사람들만 디자인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디자인이라는 말이 너무 이제 뭐랄까 좀 대중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D스쿨 같은 학교에서는 디자인을 잘하기 위해서 디자이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는 그런 이제 협력 방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 이제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툴들, 뭐 디자인 툴, 뭐 디지털 툴, 그다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구나 이렇게 뭔가 자기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디퓨즈 디자인 아레나라고 이제 만진이 교수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디자이너들의 경쟁력을 가지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답은 솔루션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것을 이용해서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무엇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이런 비전들이 어떻게 하면 형성화돼서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실현되는 어떤 결과물이 제품이 될 수도 있지만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제품 서비스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 혁신이라는 것들, 특히나 저희는 이제 풀뿌리 그런 굉장히 자생적인 풀뿌리 사회 혁신들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봤을 때는 사실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좀 사소한 그런 작은 규모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점 모여서 좀 더 큰 차원의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변화를 촉발시키는 그런 이제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사회 혁신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사실 뭐 이게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이제 중심으로 이제 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나 시나리오, 그러니까 그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론이나 툴을 이제 그 디자이너들이나 이제 사회 혁신가들이 쓸 수 있는 이런 툴들을 이제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미처 이제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런 사회 혁신 사례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이렇게 그거를 가지고서 디자이너나 사회 혁신가들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서스테이너블한 프로덕트 또는 서비스를 디자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나리오를 했던 프로젝트예요. Sustainable Everyday 프로젝트.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그냥 일상에서 뭐 어떤 이동수단이나 아니면 주택 문제나 아니면 뭐 음식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 여러 분야에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미래는 어떤 것일까 이런 아이디어를 막 굉장히 해서 시나리오를 내본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웹사이트에 가시면 시나리오 영화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했던 일들이 그 풀뿌리 민초적인 사회 혁신들 사례를 이제 수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유럽에 있는 그런 사례들을 유럽의 그 대학교 네트워크 컨소시엄 이렇게 엮어가지고 사례들을 이렇게 모아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책으로 이제 발행을 했고요. 그게 이제 유럽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비유럽 국가, 뭐 중국이나 인디아나 아니면은 브라질이나 이런 그다음에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확대해서 그런 여러 나라들에서 사례를 이제 계속 수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되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사회혁신을 위한 서비스 디자인이 굉장히 지금 막 초기 단계고 어떤 딱 뭐 확립된 모델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어떤 아이디어의 원천은 이런 민초적인 그냥 사람들이 예전부터 해왔던 그런 아이디어, 그런 사회 혁신들이거든요. 걔네들을 잘 보면은 어떻게 하면 뭐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얻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사례들이 그냥 단순히 지역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이게 성장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좀 더 사회에 큰 어떤 임팩트를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건 이제 이런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 어떤 협동적 서비스라고 이제 저희는 이름 붙였는데 왜 협동적 서비스냐고 하냐면 이 그 대상으로 이 서비스의 사용자가 되는 사람들이 서비스의 디자이너이자 개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들은 뭐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 사용자들 간의 협업 없이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어떻게 주체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이런 의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서비스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사회 혁신의 어떤 디자인이 가미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의 어떤 시나리오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해서 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는 이렇게 웹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제품과 서스테이너블한 제품 서비스를 디자인한 그런 사례인데요. 요거는 혹시 소셜 이노베이션 캠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원래는 이제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스코틀랜드 아니고, 이제 영 파운데이션 주최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한번 열렸고, 올해도, 지난 주말에 이제 열렸었는데요. 제가 작년 소셜 이노베이션 캠프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그냥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문제들을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겠다. 이렇게 해결안을 아이디어를 웹에다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 중에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뭐 9개든 6개든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현실화하는 그런 건데 그 현실화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36시간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그 사람들이 개발자, 디자이너, 그 다음에 뭐 상품 기획, 서비스 기획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36시간 동안에 이 솔루션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솔루션들은 사실 대부분 프로토타입입니다만 이제 이게 뭐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실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그거를 일깨워주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렇게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끝났었는데 올해에는 이거를 좀 더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동작하는 서비스로 운영할 수 있게끔 운영 주체랑 그 다음에 뭐 펀딩이랑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해서 아이디어를 뽑았다고 하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한데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예술가들이 가난해야 하는가? 예술가들이 가난한 이유는 자기가 만든 작품이 제대로 팔리지 않기 때문이 가장 크겠죠. 뭐 팔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근데 팔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크로 파이낸싱을 이용해서 자기의 작품을 이제 완성을 하면 이제 먼저 작품 만들기 전에 나는 이런 결과물을 내겠다라고 여기 웹사이트에 올리면요.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스 펀더들이 이제 돈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정해진 기한 내에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이 돈이 그 아티스트에게 돌아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뭐 이거는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제대로 나와 있는데 별로 없다. 그래서 이제 디퓨즈 매핑을 이용해서 이런 시민들이 참여한 지도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취지였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냈던 아이디어인데 도심 근교의 생산자들이 그 직거래를 통해서 도시에 있는 그 소비자들에게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디자인하자. 사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서비스 디자인이 왜 들어갔을까요?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외국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카이프 통해서 막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하고 이랬는데요. 이제 이런 캠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캠프에 나오는 아이디어 하나하나들이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더라고요. 근데 서비스라고 사람들은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결과물은 웹사이트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웹사이트는 그 어떤 결과물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지 그 결과물 자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서비스랑 웹사이트랑 그 플랫폼이랑 구분을 하지 않고 아니면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사 이런 웹사이트가 이제 만들어졌어도 실제로 그 웹사이트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어떤 또 브레인스토밍이 필요하고 디자인이 필요하고 이랬었어요. 제가 있었던 팀에서는 이제 제가 이런 서비스 이제 아이디어를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 아이디어 제안할 때 이런 시스템 맵을 이용해서 어떤 그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어떠한 그 리소스가 교환이 되는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웹사이트의 범위는 무엇인지 그래서 지금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준 이 경계 안에 있는 스테이크홀더들이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때 고려돼야 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서비스를 그 컨셉을 이제 디자인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회 혁신을 위한 어떤 이론이나 또는 사회 혁신가나 디자이너들을 위한 도구와 툴을 디자인하는 그런 단계였는데요. 이거는 제 이제 논문의 주제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research through design, 그러니까 디자인을 통한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어떤 리서치 아웃풋을 냈었는데요. 그 이제 배경이 되는 게 여기 이제 보이는 그 까만색으로 이게 밀라노 두오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위에 있는 밀라노가 있고 밀라노 바로 아래에 그 굉장히 꽤 큰 면적의 그 이제 농경지대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파르코 수 밀라노라고 부르는데 이게 파크 이제 영어로 말하면 밀라노 사우스 파크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원은 아니고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이제 그 농가들이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래요. 근데 도시가 팽창을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이 위기를 맞게 됐어요. 땅값은 도시는 팽창하고 땅값은 올라가고 소규모의 생산자들은 설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떠나면 공동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공동체가 사라지면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문화나 역사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슬로우푸드라는 이태리의 그 non-profit organization이랑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그 사이언스라는 대학교랑 폴리테크니코랑 이제 컨소시엄으로 돈을 이제 그 재단에서 받아가지고 이 소규모 생산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할 때 염두를 두었던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가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란 무엇인가 였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 유명한 학자들이 꼭 이렇게 지속 가능성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앞으로 미래의 새로운 경제 모습이라든지 새로운 사회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이 경제 쪽에서 얘기하는 말이나 사회 쪽에서 얘기하는 말이나 이게 상당히 좀 유사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지도 교수는 서스테이너블한 사회는 4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스몰, 로컬, 오픈, 커넥티드 이 4가지 특성이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의 어떤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 로빈 머레이라는 경제학자는 사회적 경제라는 어떤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시장 경제가 주도가 됐던 이런 우리의 경제 구조가 어떤 새로운 새로운 모습의 경제가 이제 점점점 자라나고 있는데 그걸 사회적 경제라고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기존의 경제의 주체가 기업이었죠. 시장이었죠.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는 가계,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공공기관, 얘네들이 주체가 된 어떤 그 경제 활동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를 들면 의료 사업, 의료 서비스가 영국에서 의료 서비스가요. 2020년, 15년인가 20년이 되면 자동차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산업이에요. 의료 서비스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그러면 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규모가 커져서 우리나라의 IT 산업이나 아니면 자동차 산업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커진다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서비스, 교육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서비스 말고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존에 주도적으로 이제 제공해왔던 주체는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팠을 때 제일 도움을 많이 받는 거는 가족이죠. 그래서 이런 의료 서비스의 주체는 대부분 가장 큰 이제 역할을 하는 거는 가게고요. 그 다음에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공기관이나 학교 이런 데서 해왔던 일들이 앞으로는 점점 우리 경제에서 비중이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경제라는 어떤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회적 경제에서 주체가 되는 이제 것들은 작은 유닛, 이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작은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작은 유닛들이 이렇게 분산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이 되더라. 이런 이제 특성을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셸 바웬스는 사회, 정치, 경제, 망라한 이런 분야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제창한 P2P 사회라는 것은, P2P는 원래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나온 그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이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서 어떤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이런 이제 조직을 peer-to-peer society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P2P 사회가 등장을 하고 점점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만이라는 그 경제학자는 이 사람은 협동조합의 어떤 전문가인데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우리 그 시장 자본주의의 어떤 시장 경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으로 성숙한 시스템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새로운 양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다 이제 통합해 보면 이런 제가 이제 키워드들, 공통적인 키워드들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small, local, open, distributed, connected, cooperative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프로젝트로 돌아가서 생산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서스테이너블한 사회란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 이제 또 하나의 어떤 이론적인 그런 배경이 또 등장하는데 너무 길어지네요. 빨리 넘어가야지. 요거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 사회학자 그라노베터라는 사람이 그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분류를 했어요.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강한 유대관계와 약한 유대관계, 그 다음에 그 유대관계가 없는 상태. 그랬을 때 강한 유대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에 어떤 가족들 간의 이런 끈끈한 어떤 관계고요. 약한 유대관계는 그냥 뭐 그 외에 그냥 뭐 내가 그냥 길거리에서 몇 번 만나고 인사하는 사람들, 그 정도도 약한 관계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흔히들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 커뮤니티를 만들자 할 때 굉장히 그 끈끈한 유대관계를 하려고 애썼거든요. 최소한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한 유대관계가 오히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라는 이제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조직 내에서 그 정보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강한 유대관계를 가진 사람들만 있으면 정보는 확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친한 사람들끼리는 항상 이렇게 끼리끼리 만드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보가 이 끼리끼리 안에서만 돌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게 요 그라노베터가 이제 주장한 내용이었는데, 약한 유대관계를 가진 약한 유대가 섞여 있으면 끼리끼리의 정보들이 이렇게 다른 끼리끼리로 퍼지고 이제 이렇게 정보가 확산이 약한 유대관계를 통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보라고 한다면 이 사회혁신도 마찬가지죠. 사회혁신이 기존에 우리가 봤던 이런 크리에이티브 커뮤니티 같은 그 사례집에서 우리가 봐왔던 사례들은 굉장히 의미 있고 어떤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에 어떤 비주류밖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굉장히 지역 단위에서 머물렀거든요. 그 이상을 벗어나질 못했어요. 확산이 되지 못했고 공유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의 사이에 약한 유대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사회혁신이 좀 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약한 유대관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약한 유대관계는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ITC가,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것은 위에는 이제 녹색으로 된 거는 협동적 서비스 디자인 프로세스예요. 이 프로세스는 이제 제가 뭐 제안한 건 아니고 이제 사회혁신 관련된 서비스를 디자인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해온 그런 서비스 프로세스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런 사회혁신 또는 협동적 서비스를 디지털 플랫폼이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그를 통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확산시키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러한 플랫폼을 디자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을 디자인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제가 이 서비스 디자인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은 이제 이런 이론적인 배경과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서비스 중에 첫 번째 서비스가 이제 이 농민 장터거든요. 사실 뭐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닌데요. 밀라노에도 이미 열리고 있었어요. 이
그 파르코수드의 생산자들이 자기가 이제 생산한 제품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밀라노 시내에 와서 팔아요. 그러면 이제 살라미도 있고 와인도 있고 꿀도 있고 뭐 채소도 있고 치즈도 있고 이런데 이 시장을 이제 저도 가서 이제 사고 쇼핑을 하는데요. 참 그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곳이에요. 보시면요. 그냥 물건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먹다 보면 뭐 새로 뭐 친구도 만나고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이렇게 사회적인 공간을 제공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생산자들이 직접 팔지만 않고 자기가 생산한 것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시식할 수 있게끔 요리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요리하는지, 이걸 어떻게 생산하는지, 슈퍼마켓에서 파는 제품이랑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공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자들이 직접 그 생산하는 방식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기회도, 이벤트들도 만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농민 장터가 쇼핑 마켓플레이스 시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배워가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또는 생산자끼리 소비자끼리 이렇게 뭔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이 장터를 통해서 제공하죠. 이런 취지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디자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이렇게 좀 고리타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런 장터를 한번 가보면 이게 참 좋은 곳이다. 아름답고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어떤 정말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제 의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확산되지 않으면 사실 그 영향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관심 있었던 것들은 이렇게 유기농으로 소규모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서로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는가. 이 생산자들 사이에 어떤 공동체가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존재한다면 그것이 지속 가능한가. 요거를 제가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툴들을 사용했는데 이제 그 공동체 의식 인덱스라는 툴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협동의 어떤 컨텐츠가 뭔지, 그 다음에 얼마나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Degree of Collaboration이라는 툴이 있었습니다. 요거 세 가지 툴을 이용해서 생산자들의 그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마켓은 굉장히 작아서 한 60명 정도의 이제 생산자들이 와서 물건을 파는데요. 이 사람들 사이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미 어떤 종류의 협력이나 어떤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류의 협력이 일어나는지를 봤죠. 이제 소셜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분석을 통해서 그 소셜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 노드는 협력을 하지 않고 있는 생산자들, 파란색 노드는 그 협력을 하고 있는 생산자들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노드마다 이제 그 생산자들이 누군지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령 나는 A는 B를 안다. 그런데 B는 A를 B는 A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일방향이 되고요. A와 B 둘 다 나는 이 사람과 협력한다라고 대답을 했으면 이제 양방향 이제 화살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산하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봤고요.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협력 어떤 패턴이 자기와 유사한 어떤 그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들끼리 주로 협력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쌀이나 밀을 이제 만드는 사람들끼리 어떤 네트워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빵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나 기름 아니면 올리브 오일,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치즈랑
우유 같은 이런 이제 제품 생산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가까운 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 주민이었다는 거죠. 한 가지 예외가 이제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나는 내가 빵을 만드는 한 사람은 빵을 만들었고, 다른 한 사람도, 같은 둘 다 빵을 만들었는데, 한 사람은 밀라노에 그 가게가 있어서 다른 집 빵을 갖다가 이제 자기 가게에서 같이 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 좀 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협력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 내렸던 것은 협력이 이루어지는 기준이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그 다음에 같은 어떤 타입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끼리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그 다음에 뭐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 근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이런 매체들이 주로 이메일이나 휴대폰이나 전화기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하는 이런 거였는데, 그런 것들 외에 어떤 우리가 소위 소셜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이들 쓰고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뭐 사실 놀라운 건 아니죠. 농사 짓는 분들이 그렇게 디지털 어떤 제품에 대한 시간을 많이 쏟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것은 내가 다양한 그런 매체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나와 그 사람과의 어떤 유대 관계는 점점 강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연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교적 이렇게 다양한 어떤 매체들을 이용해서 서로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기 때문에 그 유대 관계의 그 세기를 측정하는 어떤 참조가 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어떤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협력하는 그룹들이 몇 명이나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만나서 이제 교류를 하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내왔고 협력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설문을 통해서 알아봤거든요. 이제 이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뭘 알고자 하는 거였냐면 유대관계의 색이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만 말씀드리면 길게는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동네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같은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오면서 이제 뭐 서로 이제 이런 인터랙션이, 그러니까 시장 생기기 훨씬 전부터 알고 지내었던 분들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굉장히 좀 단순화시킨 도식인데, 이제 이게 시장에 있는 그 까만 점들이 이제 그 개개인이고, 이게 시장 안에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그 협력하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고요. 이 그룹들 간에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협력하지 않는 개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좀 끼리끼리 된 그런 조직이다. 그러니까 알고 있던 사람들끼리만 협력하는 이런 끼리끼리 된 조직이고, 그리고 이것은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이 사람들끼리 좀 더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약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이제 좀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끼리 이어지는 이런 시장의 모습, 이런 공동체로 가져가고 싶었어요.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동체 의식을 조사한 거였는데, 공동체 의식에는 요 4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멤버십, 그 다음에 서로에게 주는 영향의 정도, 그 다음에 어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공유하는 어떤 감성적인 것들, 그 다음에 내 어떤 니즈가 얼마만큼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해결이 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이 커뮤니티 공동체 의식의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제 정량적인 평가 모델이에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멤버십이 특히 약하더라. 그 생산자들 간에. 그리고 이 멤버십을 형성할 수 있는 이 멤버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내가 그 공동체에 얼마만큼 투자를 했는가, 뭐 이런 것도 멤버십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공동체에 얼마만큼 그러니까 그 소속감을 느끼는가, 아니면 어떤 내 어떤 정체성을, 그러니까 내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뭐 내가 어떤 안전함을 느끼는가, 아니면 이 공동체를 상징하는 어떤 심볼이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요소들을 만족시키면 어떤 멤버십이라는 그 공동체 의식이 향상된다, 이런 이제 이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방법, 그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이랑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 조사, 그 공동체 의식 지수 이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협동이 어떤 식으로 협동의 어떤 그 정도, 그 세 가지를 이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그거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향상시키는 것을 서비스의 어떤 목표로 하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지루하시죠? 저희는 기존에 공동체를 위한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요. 뭐 사람들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사용자들의 어떤 니즈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거기서부터 정의해서 서비스를 디자인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니즈랑 이 문제점이라는 것들이요, 다분히 그 서비스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뭐 이런 이제 농민 장터의 경우에는 시장이 좀 더 자주 열렸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다음에 뭐 시장이 한 군데에서만 열리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뭐 이런 그 서비스의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이 주로 그 니즈의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협동적 서비스라는 것은 그런 해결함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간에 이 소셜 네트워크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 협동은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스킵했는데, 협동적 서비스의 두 가지 그 어떤 그 엘리멘트, 구성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솔루션이고요, 다른 하나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존에 이런 솔루션을 만족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디자인해 놓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뭔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뭐 소셜 네트워크는 좋아졌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는 그 솔루션을 만족시키면 형성되는 부산물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연구의 주제는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도 디자인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좀 더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어떤 우리가 특성을 정의한 다음에 그런 특성을 가진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게끔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서비스를 디자인할 때도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서비스 디자인할 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자.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툴들을 이용하면 서비스 디자인 전과 서비스 디자인 한 다음에 이 소셜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개선이 됐는지, 더 나빠졌는지, 뭐 변화가 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론을 저는 디자인하려고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걸러지지 않은 데이터를 막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했던 거는 이런 그 문제들을 정의했어요. 그 생산자들이 공동체라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뭔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장애 요인들을 정의하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거기에 요거를 두 개를 잘 이제 짬뽕을 시켜서 디자인의 창의성을 이용하면 이런 서비스 아이디어 스트래터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스트래터지에 대해서 그 플랫폼이 어떻게 이런 각각의 전략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가, 이제 플랫폼의 요인들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례 연구였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요인들을 플랫폼에 다 만족시키게 해서 이 요인들을 이제 만족시키는 게 커뮤니케이션 툴, 뭐 소셜 미디어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넌 커뮤니케이션 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들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성을 해서 이것들을 모듈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웹사이트의 어떤 이제 설계도 같은 건데요.
그 플랫폼, 그 웹사이트의 이제 가장 큰 목적은 생산자나 소비자들,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협동적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협동은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죠. 이게 뭐 마이크로 파이낸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커뮤니티 기반의 커뮤니티가 지원하는 어떤 애그리컬처 CSA나 아니면은 어떤 아이디어를, 하여튼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 플랫폼 안에서 직접 사용자들이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플랫폼을 디자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제 수직으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안한 서비스들이 있었고, 그 서비스들이 이제 플랫폼에서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툴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웹사이트가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여기 가면은 지금 계속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관계로 웹사이트도 이제 점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 과제로 했던 게 이제 요것만 하면 끝나거든요. 여러 생산자들이 서로에게 원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시장을 가려면 이제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매번 운전해서 가는 게 어려울 때도 있다. 내가 운전을 못하면 남편이나 다른 사람이 이제 나를 데려다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여건이 안 되면 시장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끼리 카풀링을 해서 시장을 같이 가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농사를 짓는데 회계나 어떤 법률적인 이런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 이런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사람들의. 그런 니즈들을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젝트 랩이라고. 이제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직접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여기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가 생기면서 어떤 법률이나 어떤 회계 그런 조언은 도시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이렇게 직접 답변을 달아주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풀링 서비스는 기존에 많이 해왔지만 어떤 맵이나 그다음에 그러니까 GPS랑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랑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하면 이제 카풀링을 이제 웹사이트에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좀 이런 형태의 공동체를 가져가고 싶다.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떤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디자인이 사회혁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4가지 방법들을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